안녕하십니까. 내 몸 학당. 우리가 결국 지금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알기 쉬운 내용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무장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만성염증암의 비밀을 풀다 시리즈가 끝났고요. 나름 그걸 보시는 분들 이해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청각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은 좀 많았다는 아쉬움도 들고 제가 여건상 그리고 제가 또 스타일상 그런 부분을 많이 준비한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하지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사리 동영상 촬영을 진행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밝혀진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밝혀진 중요한 내용들이 없다면 저도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다시 염증을 정의하다라는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치과의사인 제가 염증을 정의하다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거론한다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염증을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는 그게 부족한, 그러기에는 부족한, 제가 뭐 서울대학교 교수나 하버드대학 교수도 아니고요. 쉽지 않은 그런 평범하고 부족한 일반 개업이로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비록 소수의 분이 보시고 계시긴 하지만 굉장히 뭐랄까요. 그렇지만 제가 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학계에서 지금까지 염증은 잘 정의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증은 그 인플라메이션이라는 그 말에서도 나와 있듯이 인플레임에서 왔죠, 그죠? 뭔가 하염이 일어나는 상태의 어떤 작용이다. 화염이 일어서 여드름이 생긴다면 그 여드름에 불이 나는 상황, 이런 것을 염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염증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는 벌써 한 2000년에서 3000년이 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염증을 정의한 것이겠죠. 염증을 지금 현대의 어떤 이런 우리가 지식이 축적이 되고 인간은 기원 AD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식을 이제 축적하고 전달 가능한 지식 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인간은 이 험난한 지구의 이 세상에서 살면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약자로서의 어떤 소박한 꿈을 꿔왔던 거죠. 2,3,000년 전에 인플라메이션이란 이 단어를 만들고 그 몸에 어떤 종기가 생기는 현상을 보면서 염증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은 염증을 정의했는 것이겠죠. 염증을 정의. 제 책에서 70페이지에 보면 염증은 태워 없애는 것이라는 단락이 있습니다. 뭘 없애는 거겠습니까? 신체 내에 축적되어 있는 어떤 에너지를 없애는 거겠죠. 에너지를 태워서 없애는 과정.
이것을 제가 책에서 염증의 정의로서 설명하고 있죠. 그 책에서 얘기할 때 염증의 첫째 문장은 염증의 기존 정의는 국소 손상에 대한 조직 반응이다. 염증이라는 거는 이게 불꽃 염자 같은 한자로도 이제 불이 나는 증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도 불이 붙어서 생긴 현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국소 손상에 대한 조직 반응이라고 되어 있죠. 국소적 손상, 어떤 상처가 발생했을 때, 그죠? 인저리죠. 인저리가 칼이나 어떤 다쳤을 때, 그죠? 우리가 부딪히거나 자동차 사고나 이렇게 해서 다쳤을 때, 날카로운 것에 의해서 다쳤을 때, 국소적 손상이 생길 때 조직이 반응은 이렇게 막 벌겋게 되면서, 그죠? 나더라는 거죠. 벌겋게 되면서 나는 거예요. 어떤 만성 염증도 벌겋게 되어 있는 과정.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염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현대에는. 제가 염증의 정의에 대한 부분은 또 나중에 좀 더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겠지만, 하지만 저는 염증은 태워 없애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체 내에 축적된 에너지를 염증에 태워서 없애는 것. 제가 만성 피부염이라고 해야겠죠. 만성 피부염을 앓으면서 제가 만성 염증을 경험하고 제가 치과 진료를 하고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염증은 태워서 없애는 것이었다. 너무너무 열심히 태우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태우는 거죠. 제 만성 피부염에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제 만성 피부염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제 책에서도 이런 부분이 중간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염증을 태워서 없애는 것이다. 제가 만성 피부염을 처음으로 하는 것은 2010년경이었죠. 벌써 5년이 지났는데요. 이 책의 집필이 2013년경에 이루어졌으니까 2013년경 제가 글을 쓴 내용에서 염증을 태워 없애는 것이다 라고 정의에 대한 부분을 손을 댔었고, 제 책에 있는 부분 중에서 이론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과학적인 논문을 베이스로 해서 논문을 이렇게 쓰게 될 때 염증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손을 대게 됩니다. 이 염증이라는 것은 면역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면역력하고 염증이 상관이 없는 걸로 지금 현재는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동의하시지 않겠지만 의학계에서 치료하고 있고 의학계에서 치료하는 많은 병들과 염증과 손상을 치료하는 파트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염증은 줄이려고 했어. 면역력은 키우려고 했어. 염증을 줄이려고 했다 보니까 약을 많이 쓰게 되고요.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데 면역력은 이제 건강 프로에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에 걸리고 만성 염증이 생겨서 낫지 않고 그런 것 같으니까 뭔가 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건강 프로에서는 면역력을 올리는 온갖 음식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죠. 꿀잠을 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좋은 것 같은데 관련성을 정확하게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숲으로 가야 된다. 숲 치료 이런 것도 많이 관심이 있고, 건강 프로뿐만 아니라 건강 다큐 같은 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집중하고 있죠. 인간의 떨어진 면역력 때문에 감기라는 공포, 감기라는 게 독감, 그죠? 독감, 조류 독감, 5157 이러면서, 그죠? 왜 감기 자꾸 생기고 사람은 감기에 걸려서 죽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 염증과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원래 그랬습니다. 면역력, 염증이라는 건 우리 몸의 어떤 정당한 반응이고요. 그것은 제 연구 결과로는 결국 면역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려고 한 것이 면역력을 억제하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세균이 감소된 것들이 세균이 감소되고 깨끗해진 우리 환경이 면역력을 또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염증을 정의하는 내용도 나중에는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이런 설명을 하게 된 거는 저에 있어서 2006년경의 경험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저도 의학을 배웠고 의학의 거대한 성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으로서 현대 의학을 굉장히 신봉하고 있고 저도 지금도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2006년경에 저희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물론 뭐 2004, 첫째 아이가 2000년생이니까요. 첫째 아이가 뭐 2004에서 5년경에도 독감을 겪었었죠. 독감이라고 하는 고열 독감, 고열을 동반한 독감. 뭐 독감이라는 게 보통 고열이 있으니까요. 독감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온 몸에 고열이 나면서 이렇게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급성 감염이라고 할 수 있죠. 급성 감염이고 급성 염증이고 온몸이 뜨겁죠. 그죠? 온몸이 뜨겁고 열이 나니까 염증이 불이 난 것처럼 감염이 되어서 염증이 생기고 염증의 원인은 급성 감염이죠. 감염에 의해서 인펙션 염증이 생기고 결국에는 그것은 뭐 인플루엔자라고 하죠. 인플루엔자라고 하고 고열, 그죠? 피버가 나고 급성 감염, 급성 염증이 생긴 상황을 저는 경험을 했는데 저는 치과의사죠, 그죠? 치과 치료를 하는 사람입니다. 치과 치료라는 거는 뭐 구강의 염증으로 해서 급성 온몸에 어떤 염증이 생긴 것도 치료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입안에 있는 이 이모 염증이 아닌 이 국한된 염증, 국소적 염증을 치료를 하게 되죠. 국소적 염증은 어떤 만성도 있고 뭐 단발성도 있을 겁니다. 계속 사라지는 것도 있고 국소적 부위의 염증과 그건 전신적 염증을 겪고 나서 저는 염증의 정의를 조심스럽게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6년에 제가 한 1999년에 치과 의사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하고 군대 군의관으로서 3년간 복무하고 나와서 2005년경에 개원을 했습니다. 2005년경. 근데 한 10년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즈음에 이제 우리 아이에게 이런 현상을 겪었고 이때만 해도 뭐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했던 것이 그리고 국소적 염증을 치료할 때는 몰랐지만 제 몸에 만성 피부염을 여러 차례 겪고 치료하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면역력이라는 것에 대한 것들도 연구하게 됐죠. 만성 피부염을 겪었을 때 구강의 만성 치주염을 해서 느낄 수 없었던 단순한 치료 행위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부분에 접근하게 됩니다. 제가 만왕 비풀에서 만성 염증이라는 파트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 완전히 제가 그 전에 배우고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는 다른 것이었다.
이런 것을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경험이 저에게는 염증에 대한 총체적인 모든 염증을 포괄할 수 있는 생체의 법칙에 대한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되는 거죠. 2006년경에 아이의 독감에 대한 것 겪으면서 제가 발견하게 되었던 내용들은 물론 2010년경에 표병을 겪게 되기 전에는 이제 묻혀 있었었죠. 그리고 어떤 의학적인 기존에 배웠던 의학적인 내용들하고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다 겪고 나서 내 책을 쓰고 2013년에 책을 쓰고 제가 지금 2014년에 논문을 쓰고 진료를 하면서 모든 게 이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구강 내의 염증 중에서도 구강 내의 염증이 구강 내에 어떤 국한된 세균과 충치라는 거죠. 충치라는 어떤 썩어 있는 세균이 자라는 배지가 되죠. 충치, 세균, 치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사람도 많지만 이게 아닌 몸 전체에서 염증이 생기려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식계통이나 남자들 전립선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위나 여러 곳에서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생기듯이 몸 전체의 어떤 상황으로서 치아에 염증이 생기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분들이 이 몸 전체로서의 어떤 염증의 발현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보기 시작을 하고 세분화되는 겁니다. 모든 구강 염증은 다 이런 거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모든 것들과 충치와 세균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정리가 되고 그런 엄청난 일이 저한테 일어났던 거죠. 그 이야기에 제 생애에서 중요한 경험은 바로 이 경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6년경에 첫째의 독감 치료를 제가 자연 치유로서 시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연 치유를 왜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고 싶을 리가 없죠. 먼저 의학적인 방법으로 저도 의사였고 약을 믿고 약으로 처음에 치료를 했는데 잘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때 의심하기 시작을 했고 제가 뭔가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을 했던 거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자기 아이가 아무리 살인을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은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중요할 것입니다. 자기 자식의 어떤 생사를 건 그런 모험이랄까요? 모험이라고 하기엔 너무 웃기고 저는 제가 배운 의학적 지식과 제가 믿는 몸에 대한 믿음에 제 인생의 승부를 건 겁니다.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은 서론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염증을 제가 정의한다 그러는데 염증이 정의가 백과사전 찾아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정의를 하려는 것입니까? 그죠? 웃기는 사람이죠. 저는 염증이 정의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3천 년 전에는 그 단어로서 염증이란 단어와 인플라메이션이란 단어를 통해서 정의되었지만 우리는 그 정의를 그 사람의 그냥 영감적으로 얻어낸 그 정의를 믿을 수는 없죠. 그냥 명칭을 정한 거에 불과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라메이션이라는 게 자체가 뜨겁고 불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 명칭을 정한 거죠.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죠? 명칭은 세분화되어서 여드름, 종기, 피부염, 여러 가지로 명칭이 세분화되어 왔지만 처음에 본 사람은 인플라메이션이다. 이런 과정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환자를 보는 관점을 넓혀주었고 그 모든 관점에 대해서 느끼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지식 체계를 만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사실 그렇게 유쾌하진 않습니다. 광고까지 하면서 강의를 보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괴감이 들 때가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제가 본 진실이라는 그 사실 앞에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보는 치과 환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구분이 가고 정리가 되고 그 환자분들을 전에는 치료하지 못하던 환자들을 적시적시에 컨트롤해서 환자의 치유를 유도해내고 치료하지 못하던 치과에서도 난제가 많거든요. 치과에도 모르는 것들, 난제, 풀 수 없는 것, 시림이 어떤 건지 잘 모르죠. 신경치료, 스케일링을 했는데 이거 시려지더라. 스케일링 후 시려지는 증상 뭔지 모르죠. 시림이 증가되는 증상. 치아가 갑자기 나빠지더라. 갑자기 잇몸이 급속히 나빠지는. 치료를 해서 약을 쓰고 구강에 신경이나 잇몸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약을 쓰고 신경막 제거하는 발수 이런 거는 결국에는 소파술이죠. 제거하는 소파술을 실시하고 신경을 제거하는 걸 발수라고 그러는데요. 소파술을 시행을 하고 약을 쓰고 약을 넣고 약을 전신적으로도 쓰고 국소적으로도 쓰고 항염 작용이 있는 약제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아픈 거죠. 엄청난 통증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치료를 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 앞에서 의사가 매우 작아질 때죠. 의사가 치료에 의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상적인 코스대로 치료가 되지 않은 환자들. 환자를 탓하기에는 이론적 베이스가 없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이 알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는 저는 이론적인 내용을 환자분들 설명하고 환자분들 납득하시고 그 과정에 제가 컨트롤하는 대로 치료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를 믿고 있습니다만은 결과가 소파술과 전신 약과 국소적으로 약을 넣고 했는데 결과는 반대로 가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시 와서 뚜껑을 엽니다. 열어보면 좀 낫거든요. 그 막았던 약 넣고 덮었던 것을 다시 다 풀어가지고 열어주고 왜 열어주면 좋아지는 건지도 몰랐고 그냥 선배들이 그렇게 하면 좋다더라 그렇게 해서 그냥 간섭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치과를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거 말고 외에도 뭐 수없이 많습니다. 치과 쪽에서 낫지 않는 거 낫지 않은 사람은 발치하는 경우도 많죠. 전체 낫지 않아서 발치하시는 제가 뭐 저를 피하라는 건 아니지만 낫게 하는 그 원리가 충분히 정리되지 못한 거죠. 발치하면 뭐 임플란트 하면 됩니다. 그죠? 임플란트의 대가들이 수두룩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게 되고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진실 앞에 내가 발견하고 내가 알아낸 게 뭐지? 내가 왜 이런 강의를 해야 되지? 내가 왜 만성염증과 비밀을 일개 기업이 치과의사가 내가 왜 설명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논문을 써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책을 써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염증을 정의하다는 강의를 해야 되지? 만화비 불 끝나고 좀 놀아도 되는데 많이 쉬기는 좀 많이 쉬었습니다. 벌써 가을이죠? 좀 쉬고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러다가도 저의 진료가 바뀌고
제가 보는 관점이 틀린 게 없다라는 걸 확인할 때마다 저는 진실을 알려야 한다라는, 제가 찾아내고 정리한 것들을 이 유튜브 몇몇 보시는 분들한테라도 알려드려야 한다라는 그 이 상자에 갇혀버린 거죠. 제가 치과 임플란트를 발 빼고 임플란트를 하면 임플란트를 너무 멋지게 잘하고 뼈를 잘 만들고 과감하게 해서 환자 위험증을 컨트롤을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또 수입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관점에서 치료하는 게 눈에 띄는 차이를 많이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어떤 명성도 쉽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이 강의를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한다는 거는 미친 거죠. 저 여러분에게 뭐 이런 얘기를 드릴 건 아닌데, 드릴 필요가 없는데, 이 진실이 두렵습니다. 이 진실이 저를 여러분한테 설명하게 만들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설명하자, 그리고 이 동영상을 끝을 내자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안고 살기에는 너무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많습니다. 나가 아니어도 물론 알게 될 것 같긴 하는데요. 이 진실을 그리고 이 새로운 학문의 체계를, 이 면역에 대한 법칙을 저가 경험했다라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서 제가 정리한 것들,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들 설명해드리고, 화려한 시청각 자료를 동원하진 않지만 제가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제가 가끔씩 이 죄책감을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면 강의를 할 때 더 미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내용을 강의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한 명이라도 보지 않을 때는 많이 힘듭니다. 이 죄책감을 벗어나고 이 강의를 지속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광고도 이제는 끝나갑니다. 제가 예정했던 광고는 거기까지니까요.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제 이 긴 동영상을 공공장소에 이렇게 DP 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유튜브에 감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자료고요. 이 자료를 뒤에 사람들도 볼 수 있고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어떤 노아의 방주처럼 후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내용을 보고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은 별로 보는 사람이 없지만, 소수의 인원이 보고 있지만, 그리고 이런 내용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소수입니다. 이런 걸 연구할 수 있는 사람도 소수지만 이런 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얼마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뭐 의료인이라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국어로 강의되는 이 강의를 볼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 이야기가 재미있고 뭔가 내용이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매우 소수입니다. 유튜브에 감사해야 되죠. 돈을 내고 강의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조심했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죄책감 때문에 잘 못 자는 게 아니고요.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잘 못 자는 것도 아니었고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잔 이유는 카페인 때문이었어요. 카페인. 잠을 못 잘 때는 여러분들은 뭐 또 책이라도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동영상이나 또 광매체 그죠? TV라든지 광이 나오는 이런 매체를 좀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계속 누워 있습니다. 잠 못 자도 계속 누워 있습니다. 한번 화장실 갈 때는 가고 물을 마실 때는 가서 묻히고요. 빛을 제대로 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빛을 보지 않기 위해서. 시간도 보지 않습니다. 시계도. 공포심이 내가 지금까지 잘 못 잤으라고 더 걱정이 될 수 있고 내일 일도 걱정될 수 있고 시계도 보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계속 누워 있습니다. 2시간 정도는 흐르겠죠. 보통. 잠을 잘 안 와서 계속 누워 있으면은. 근데 그때는 카페인 때문이었어요. 전날 저녁에 가족들하고 카페에서 이제 홍차류를 마셨는데 제가 좀 홍차를 또 우려내서 좀 많이 마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 우려낸 거는 맛이 좋은데 나중에 더 우려낸 걸 2잔 정도를 마셨더니 그 홍차 잎이 아까워서 그랬는데요. 좀 더 우려냈더니 카페인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제가 그 만원지 풀에서 얘기 드릴 때 잠이 안 오는 거는 좀 위험하다 얘기 드렸잖아요. 이때는 다릅니다.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올 때는 마음이 평온합니다. 카페인을 카페인을 해독을 해야 되고 해독 과정에서 간이 계속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카페인의 각성 효과의 뭐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코티졸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제3의 카페인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향정신적인 작용이 카페인의 정신적인 작용인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일단 이쪽이랑 가깝겠죠. 각성 효과가 이렇게 생기면은 정신도 또렷또렷해지고 가리꾸 제가 이제 만원 비플에서는 가리꾸가 첨가되면 잠이 안 올 수 있다. 가리꾸 첨가증에서 잠이 오지 않을 수 있다. 만성염증감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지만 그런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상황으로는 다릅니다. 이 상황은 그냥 카페인에 의해서 그냥 마음 편안하고 조이는 느낌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생각해야 될 문제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죠. 간은 계속 작용하고 뇌에서는 계속 조금씩 뭔가가 계속 좀 움직이는 느낌이 나고 내가 맑아요 그냥. 각성효과, 카페인에 의한 각성효과죠. 근데 잠을 못 잤는데 카페인을 드셔도 잠을 또 잘 자시는 분도 있죠. 간의 능력과 어떤 몸의 어떤 스케일, 몸의 스케일, 간이 크고 몸이 크고 이런 분들은 제보단 적게 먹었지만 우리 가족들은 그래도 잠을 잘 잤거든요. 좀 피곤했었던 점도 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첫째 아들도 좀 못 잔 것 같기도 한데. 자, 요 설명을 드리는 거는 잠을 못 잔다고 무조건 무서운 건 아니라는 거죠. 카페인이 현대에는 많죠. 홍차나 커피 많죠, 그죠? 커피 먹으면 잠 못 자신다는 분도 있는데 홍차도 카페인이 많은 홍차가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커피에는 카페인이 다 많지만 이런 부분들을 잠을 못 자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구분되어야 할 많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요. 카페인을 많이 먹었는가
내 간이 카페인에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늦게까지도 제가 그날 먹었기 때문에 카페인의 작용이 확실한 거죠. 10시까지. 그래서 일단 제가 상황 설명을 했고 오늘 서론을 좀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좀 진행을 또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좀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불쾌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제가 발견하고 제가 이론적으로 확인되고 제가 아는 부분들 제가 강의해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 위해서 최대한 잘 앞으로도 좀 설명을 하도록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